2019년 3월 14일 경상북도 청송군 외곽 한울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73명의 주민이 살았고 100년 된 느티나무가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었으며 맑은 계곡물이 사계절 흘렀다. 그날까지는 오후 2시 검은색 SUV 차량 10대가 마을 입구를 봉쇄했다. 중국 철룽텐롱 그룹의 한국 지사장 리웨이가 내렸고 그의 뒤를 50명의 용역 깡패들이 따랐다. 오늘 안에 정리해. 내일부터 히토류 채굴 들어간다. 마을 이장 김명수 45세가 나섰다. 우리 이미 말했잖습니까? 이 땅은 안 팔아요. 리웨이가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모르겠어. 계약은 이미 끝났어. 법적으로 이 땅은 우리 거야. 무슨 계약이요? 우리 도장 찍은 적 없어요. 너희 나라 법은 참 편리해. 돈만 있으면 서류 만드는 거야 쉽지. 오후 3시 충돌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마을회관 앞에 모여 앉아 비폭력 시위를 했다. 노인들이 앞줄에 앉았고 젊은이들이 그들을 보호했다.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다. 비켜, 마지막 경고다. 박순자 할머니 73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소? 조상대대로 살던 땅에서 살겠다는 게 죄요? 대답은 곡괭이였다. 할머니의 이마가 찢어지며 피가 쏟아졌다. 할머니!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다. 오후 3시 47분부터 오후 11시 23분까지 7시간 36분 동안 73명의 마을 주민이 쇠파이프에, 곡괭이에, 야구방망이에 맞아 죽었다. 김철호 38세는 7살 딸 민지를 감싸 안은 채 맞아 죽었다. 하지만 딸도 살리지 못했다. 이정숙 41세는 마을회관 안으로 도망쳤다가 불에 타 죽었다. 용역들이 회관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최영식 62세는 경찰에 신고하려다 휴대폰을 빼앗기고 계곡에 던져졌다.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즉사했다. 73명 전원이 그렇게 죽었다. 자정이 되자 리웨이가 포크레인을 불렀다. 마을 뒤편에 거대한 구덩이가 파졌다. 73구의 시신이 한꺼번에 묻혔다. 할머니도 아이도 젊은이도 구분 없이 흙이 덮였고 포크레인이 다졌으며 증거는 사라졌다. 새벽 3시 마을은 완전히 비워졌다. 100년 된 느티나무가 잘려나갔고 집들은 불도저에 밀렸으며 계곡물마저 메워졌다. 한울마을은 지도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땅 밑 깊은 곳에서 73개의 영혼이 깨어났다. 원한으로, 복수심으로, 결코 풀리지 않을 한으로 그들은 기다렸다. 5년을. 그리고 2024년 10월 복수가 시작됐다. 첫 번째 이름 리웨이. 2024년 10월 17일 서울 강남구구 철룽그룹 한국 지사장 리웨이는 논현동 고급 오피스텔 36층에서 살았다. 한 달 임대료만 800만 원이었지만 그에게는 용돈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그는 한국인 로비스트 강민혁과 중국 음식을 먹으며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리 지사장님, 청송 프로젝트 수익이 대단하다던데요. 당연하지. 히토류 매장량이 예상보다 30% 많아. 5년 만에 투자금 10배 회수했어. 그 마을 사람들. 좀 거칠게 정리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론 잘 된 거 아닙니까? 리웨이가 웃었다. 거칠게
그냥 효율적이었을 뿐이야. 어차피 시골 노인네들이잖아. 누가 신경이 났어. 그 순간 거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리웨이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에어컨을 확인했다. 꺼져 있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추워? 창문이 덜컹거렸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창문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창문이 스르르 열렸다. 뭐야? 강민혁이 벌떡 일어났다. 지사장님, 창문이 혼자. 36층 높이의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었다. 하지만 이건 10월의 바람이 아니었다. 3월의 바람, 죽음의 날의 바람이었다. 리웨이의 와인 잔이 혼자 넘어졌다.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아니, 그건 와인이 아니었다. 피였다. 으악, 리웨이가 뒤로 물러났다. 피는 테이블 위에서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 글자씩 천천히. 박순자. 리웨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름. 이건 그때 그 할멈. 73세. 아, 안 돼. 리웨이는 뒤로 물러났다. 그때 그의 손등에 뜨거운 느낌이 들었다. 내려다보니 피 같은 붉은 글씨가 피부에 새겨지고 있었다. 박순자 마이너스 73세. 지워져, 지워지라고 리웨이는 손을 비벼댔다. 하지만 글씨는 더 선명해졌을 뿐이다. 강민혁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의 이마에도 글씨가 떠올랐다. 김영수 마이너스 45세. 뭐야 이게, 뭐야. 강민혁이 거울로 달려갔다. 거울 속 자신의 이마에는 핏빛 글씨가 선명했다. 창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36층 높이 아무것도 없어야 할 허공에 누군가 서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였다. 아니, 그녀가 있던 것이었다. 한복을 입은 노파. 하지만 그녀의 이마는 깊게 패여 있었고 하얀 두개골이 드러나 있었으며 눈에서는 핏물이 흘렀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창문을 통과해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기억하시오? 리웨이는 말을 잊지 못했다. 나를 기억하시오. 난 모르는 할머니요. 거짓말.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이 명령했소. 오늘 안에 정리하라고. 그건. 나는 당신에게 빌었소. 무릎 꿇고 빌었소. 우리 잘못한 거 없다고. 그냥 우리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할머니가 한 걸음 가까이 왔다. 허공을 밟으며 당신은 웃었소.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소. 리웨이는 기억났다. 그 순간을. 용역 대장이 물었었다. 이장 마누라 노파도 처리합니까? 리웨이는 대답했었다. 다 처리해. 증인 남기면 안 돼. 할머니의 얼굴이 창문에 바짝 붙었다. 유리에 핏자국이 묻었다. 내 머리를 곡괭이로 3번 내리쳤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 할머니가 웃었다. 찢어진 입술 사이로 피가 흘렀다. 이제 와서 미안? 창문이 와장창 깨졌다. 유리 파편이 쏟아지고 할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니, 떠서 들어왔다. 강민혁이 문을 향해 달렸다. 나가자, 여기서 나가.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손잡이가 뜨거웠다.
아니, 차가웠다. 너무 차가워서 손이 얼어붙었다. 바닥을 보니 검은 손들이 마루 틈새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만이 아니었다. 수십 개의 손. 노인의 손, 중년의 손, 청년의 손, 아이의 손. 73개의 손이 바닥을 뚫고 나왔다. 안 돼. 안 돼. 리웨이가 비명을 질렀다. 손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하고 흙투성이인 손들. 리웨이는 바닥으로 끌려갔다. 대리석 바닥이 흙으로 변했다. 검고 축축한 흙. 살려줘. 제발. 돈 줄게. 얼마든지.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도 살려달라고 빌었소. 리웨이는 흙 속으로 빠져들었다. 입으로, 코로, 귀로 흙이 들어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땅속 깊은 곳으로 끌려갔다. 어둠 속에서 그는 그들을 봤다. 73명의 영혼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모두 죽은 그날의 모습 그대로. 피 흘리고 뼈 부러지고 불타고. 우리처럼 그들이 속삭였다. 땅 속에. 영원히. 리웨이의 비명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 강민혁은 복도로 나가는데 성공했다. 문이 갑자기 열렸기 때문이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렸다. 36층 복도를 따라 계단을 향해. 하지만 복도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 달렸지만 계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다. 양쪽 벽이 흔들렸다. 그리고 벽지가 찢어지기 시작했다. 찢어진 벽지 너머에서 얼굴들이 나타났다. 사람 얼굴들. 아니, 죽은 사람들의 얼굴들. 지식여진 얼굴, 불탄 얼굴, 곡괭이에 찍힌 얼굴. 도와줘요. 얼굴들이 속삭였다. 우리 딸은 7살이었어요. 제발,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강민혁은 귀를 막고 계속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계단을 발견했다. 비상계단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뛰어들었다. 계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계단이 살아있었다. 계단 하나하나가 움직였다. 흔들리고 비틀리고 무너졌다. 강민혁은 발을 헛디뎠다. 그리고 떨어졌다. 36층에서 1층까지. 35층을 지나며 그는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30층을 지나며 오른팔이 꺾였다. 25층을 지나며 갈비뼈가 부서졌다. 20층을 지나며 그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었다. 계속 떨어졌다. 끝없이. 마치 땅속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1층 바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5년 전에 소각됐어야 할 한울마을 주민명부. 73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2개의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박순자, 김영수, 그리고 맨 아래 피로 쓴 새로운 문장. 71명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경비원 박철수 54세는 1층 로비에서 비명을 질렀다. 강민혁의 시신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36층 리웨이의 집에서는 거대한 흙무더기가 발견됐다. 경찰이 도착했다. 형사 이준호 42세가 현장을 조사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36층 거실 한가운데 2미터 높이의 흙무더기가 있었다. 흙을 파헤치자 리웨이의 시신이 나왔다. 온몸이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 안에는 흙이 가득했다. 폐에도 위에도 흙이 들어가 있었다. 질식사입니다. 부검이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요? 이 흙이요. 서울 흙이 아닙니다. 흙 샘플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경상북도 청송 지역의 흙이었다. 더 정확히는 한울마을이 있던 자리의 흙. 이준호 형사는 서류를 뒤져봤다. 한울마을. 5년 전 행정구역에서 삭제된 마을. 이상한데.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2부 확산되는 공포. 2024년 10월 19일 베이징 철룽 그룹 본사. 리웨이의 죽음 소식은 중국 본사를 긴장시켰다. 회장 천지에는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리웨이가 죽었다. 한국 경찰은 사고사라고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아. 누군가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있어. 회장님, 부회장 장쉬안이 말했다. 한국 지부를 정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청송 프로젝트는 이미 충분한 수익을 냈고. 안 돼. 천지애가 손을 저었다. 우리가 물러서면 약해 보여. 차오 부사장을 한국에 보내. 상황을 수습하고 필요하면 한국 경찰을 매수해. 알겠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서울 중구 철룽그룹 한국 본사. 차오 부사장 48세는 베이징에서 급히 날아왔다. 그는 한국 지부 간부 10명을 회의실에 소집했다. 리 지사장의 죽음은 불운한 사고였다. 우리는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 알겠나? 한국인 법무팀장 박재훈 39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부사장님, 요즘 한국 언론에서 5년 전 청송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언론, 차오가 비웃었다. 돈 주면 입 닫는 건 너희가 더 잘 알잖아. 얼마 필요해? 그게. 박재훈은 말을 잊지 못했다. 사실 그도 5년 전 현장에 있었다. 직접 폭력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법정 문서를 만들고 경찰을 매수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일조했다. 그날 밤 그가 본 광경들이 아직도 악몽으로 나타났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차오가 말하려던 순간 회의실 조명이 깜빡였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완전히 꺼졌다. 정전인가 누군가 물었다. 하지만 창밖을 보니 다른 건물들은 모두 불이 켜져 있었다. 이 회의실만 어둠에 잠겼다. 차오가 핸드폰 손전등을 켰다. 전기 문제네. 회의는 내일. 프로젝터가 혼자 켜졌다. 아무도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화면에 눈부신 백색 광이 가득했다. 그리고 천천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흔들리는 핸드폰 카메라. 어둠. 비명소리. 이게 뭐야? 차오가 중얼거렸다. 영상 속에서 한울마을이 보였다. 5년 전 그날에 저건 박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영상은 계속됐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회관 앞에 앉아 있었다. 노인들, 중년들, 아이들. 그들은 평화롭게 구호를 외쳤다. 우리 땅 지키자. 조상님 땅 지키자. 그리고 용역들이 나타났다. 쇠파이프가 휘둘러졌다. 으악. 박순자 할머니의 이마가 터졌다. 피가 쏟아졌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7시간 36분의 학살이 빨리 감기로 재생됐다. 곡괭이질, 구타, 방화, 살인. 73명이 차례로 쓰러졌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포크레인이 거대한 구덩이를 팠다. 73구의 시신이 던져졌다. 흙이 덮였다. 영상 속에서 리웨이의 얼굴이 클로즈업됐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다. 빨리 정리해. 내일부터 작업 들어간다. 영상이 멈췄다. 그리고 화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붉은 글씨가 한 자씩 나타났다. 복, 수, 는, 이, 제, 시, 작, 이, 다. 차오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누가 이런 걸 틀어놨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두 창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실은 15층에 있었다. 창문 밖은 허공이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창문 밖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73명의 사람들이 허공에 떠서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노인, 중년, 청년, 아이. 모두 죽은 그날의 모습 그대로. 피투성이 뼈 부러지고 불에 탄. 으악. 회의 안에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차오는 뒤로 물러났다. 이건 합성이야. 찌지야. 박순자 할머니가 창문에 손을 댔다. 유리에 핏자국이 묻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유리를 통과해 들어왔다. 기억. 하시오? 회의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다. 창문에 성에가 끼기 시작했다. 아니, 글씨였다.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성에 글씨를 썼다. 한, 울, 마, 을. 그리고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순자 마이너스 73세, 김영수 마이너스 45세, 이정숙 마이너스 41세, 김철호 마이너스 38세, 박민지 마이너스 7세. 73개의 이름이 창문 전체를 뒤덮었다. 안 돼, 안 돼. 박재훈이 중얼거렸다. 그의 손등에 뜨거운 느낌이 들었다. 내려다보니 붉은 글씨가 피부에 새겨지고 있었다. 이정숙 마이너스 41세. 그는 손을 떨었다. 하지만 글씨는 지워지지 않았다. 회의실 안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각자의 몸에 이름이 새겨졌다. 차오의 이마에는 김철호 마이너스 38세, 영업부장 최수진 35세의 발에는 최영식 마이너스 62세. 모두가 비명을 질렀다. 그때 회의실 테이블 위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아니, 피였다. 검붉은 피가 테이블 틈새에서, 바닥에서, 벽에서 스며나왔다. 피는 순식간에 발목까지 차올랐다. 문이야, 문 열어. 차오가 소리쳤다. 하지만 회의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긴 것도 아닌데 꿈쩍도 하지 않았다. 피는 계속 차올랐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창문 밖에 73명이 입을 열었다. 모두 함께 우리처럼 억울하게 죽어라.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작은 운동화 한 짝. 분홍색 운동화. 피가 묻은 운동화가 피 위에 떨어져 둥둥 떠다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발이 나타났다. 창백한 핏기 없는 7살 아이의 발. 발은 다리가 되고 몸통이 되고 마침내 얼굴이 나타났다. 박민지, 김철호의 딸. 머리 한쪽이 깨져 있었다. 뇌가 보였다. 소녀가 한 걸음 가까이 왔다. 피를 밟으며 우리 아빠가 나를 안고 같이 맞았어요. 차오는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벽에 막혔다. 소녀의 손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작고 차가운 손. 순간 차오의 심장이 멈췄다. 아니, 얼어붙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피 속으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회의실 안에 10명 모두 73명의 원혼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죽었다. 박재우는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렸다. 그가 5년 전 서류로 목 졸랐던 마을 사람들처럼. 최수진은 불길에 휩싸였다. 마을 회관에서 불타 죽은 이정숙처럼. 회계팀장 김도운사 13세는 보이지 않는 곡괭이에 머리가 찢어졌다. 10명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다. 피는 천장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다음 날 아침 건물 청소부가 15층 회의실 문을 열었다. 으악. 회의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10개의 의자가 있었고 각 의자마다 무언가 놓여 있었다. 흙 한 줌씩. 축축하고 검은 흙. 그리고 바닥에는 73개의 핏빛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회의실 문 밖으로 이어졌다. 복도를 따라, 계단을 따라 1층 로비까지. 그리고 건물 밖 보도에서 발자국은 사라졌다. 마치 그들이 땅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경찰이 출동했다. 이준호 형사가 다시 현장에 왔다. 또야. 또 이 패턴이야. 그는 흙을 채취했다. 분석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청송군 한울마을의 흙. 도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이준호는 5년 전 기록을 뒤졌다. 한울마을. 2019년 3월 14일 행정구역에서 삭제됨. 이유 주민 전원 이주. 하지만 이주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주민등록도 전입신고도 아무것도. 73명이 하루아침에 증발한 것이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5년 전 3월 14일 청송경찰서에 73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는 기록. 하지만 다음 날 모든 신고가 철회됐다. 철회 사유 차고. 말이 안 돼. 73건이 한꺼번에 차고? 이준호는 당시 청송경찰서장에게 연락했다. 여보세요. 저는 서울경찰청. 끊어. 전화가 바로 끊겼다. 다시 걸었다. 또 끊겼다. 세 번째 전화에서 상대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그 일은 묻어두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난 아무것도 몰라요. 돈을 받았을 뿐이에요. 제발. 돈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침묵.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흙을 파는 소리. 저기. 누가 창문 밖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비명소리.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이준호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니다. 이것은 복수다. 2024년 10월 25일 부산 해운대 법무법인 정사 변호사 정우진 46세는 5년 전 철룽그룹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한울마을 토지 강제 매입의 모든 법적 절차를 합법적으로 만든 장본인이었다. 주민들의 도장을 위조하고 계약서를 조작하고 법원 판결을 매수했다. 그 대가로 그는 10억 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부산에 대형 로펌을 차렸고 지금은 연 매출 50억 원에 성공한 변호사가 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철룽그룹 사람들이 연달아 죽고 있었다. 설마 나까지는. 그날 밤 그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중국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한국 지부 전체를 정리하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라. 정우진은 5년 전 서류들을 꺼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법원 판결문. 모두 그가 조작한 것들이었다. 이걸 다 없애야 해. 그는 서류를 파쇄기에 넣기 시작했다. 위잉 파쇄기가 돌아갔다. 서류가 잘게 찢어졌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파쇄기에서 나온 조각들이 저절로 다시 붙었다. 뭐야? 조각들은 공중에 떠서 서로를 찾아가며 다시 완전한 서류가 됐다. 아니, 더 많아졌다. 파쇄기에서 계속해서 서류가 쏟아져 나왔다. 같은 계약서, 같은 등기부등본, 수백 장, 수천 장. 안 돼. 멈춰. 정우진은 파쇄기 전원을 뽑았다. 하지만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서류는 계속 쏟아졌다. 사무실 바닥을 뒤덮었다. 그리고 서류 위에 글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붉은 글씨, 피 같은, 거짓말, 위조, 배신, 살인. 정우진은 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서류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종이가 살아 움직였다. 수천 장의 서류가 그의 다리를 감았고 팔을 묶었으며 목을 조였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서류들이 그의 몸을 뒤덮었다. 입으로, 코로 종이가 밀려 들어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때 사무실 조명이 깜빡이더니 꺼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김영수 이장이었다. 변호사님. 정우진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에 종이가 가득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우리 도장을 위조하셨죠? 김영수의 얼굴 반쪽은 쇠파이프에 맞아 함몰되어 있었다. 우리를 사기꾼으로 만드셨죠. 그의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73명 전원이 계약서에 우리 이름을 팔았죠?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류들이 그를 완전히 덮었다. 종이 무덤. 그는 종이에 묻혀 죽었다. 다음 날 아침 비서 김미란 28세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변호사님, 출근하셨. 사무실 한가운데 거대한 종이 더미가 있었다. 2미터 높이의 서류산. 변호사님? 그녀는 서류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서류 속에서 정우진의 시신이 나왔다. 온몸이 종이로 뒤덮여 있었고 입안은 서류 조각으로 가득했다. 폐에도 위에도
장에도 종이가 들어가 있었다. 부검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질식사인데 종이로 질식사라니. 그리고 시신 옆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한울마을 토지 매매 계약서. 하지만 내용이 바뀌어 있었다. 원래 토지 매각이라고 적혀 있던 곳에 새로운 글씨가 덮어 씌워져 있었다. 목숨 매각. 그리고 서명란에는 정우진의 이름이 피로 적혀 있었다. 2024년 10월 27일 청송군. 전직 청송경찰서장 박성태 58세는 은퇴 후 청송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아니, 숨어 살고 있었다. 5년 전 그날의 죄책감 때문에 그는 철룽그룹에게 2억 원을 받고 한울마을 주민들의 신고를 모두 묵살했다. 73건의 실종 신고를 강제로 철회시켰고 현장 조사를 거부했으며 증거를 인멸했다. 그 후 그는 경찰을 그만뒀다. 돈은 있었지만 평화는 없었다. 매일 밤 악몽을 꿨다. 73명의 얼굴이 나타나 그를 쳐다보는 꿈. 서장님, 왜 우릴 버렸어요? 우린 도와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박성태는 술로 하루를 보냈다. 그날 밤도 그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 그리고 꿈을 꿨다. 아니,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는 눈을 떴다. 낯선 곳이었다. 사방이 흙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 관 안이었다. 뭐야? 이게. 그는 관 뚜껑을 밀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여기 사람 있어요. 열어줘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퍽, 퍽, 퍽. 흙이 떨어지는 소리. 뭐야? 뭐 하는 거야? 관 위로 흙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땅속에 묻히고 있다는 것을. 안 돼, 안 돼. 나 살려줘. 그는 관 뚜껑을 발로 찼다. 주먹으로 쳤다. 하지만 뚜껑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흙 쌓는 소리는 계속됐다. 점점 무거워졌다. 관이 흙의 무게로 삐걱거렸다. 제발, 제발. 그때 관 뚜껑에 얼굴이 나타났다. 유리처럼 투명해진 나무 너머로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서장님, 할머니, 우리도 이렇게 묻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서. 살아나나요?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우린 한 번도 기회가 없었어요. 관 뚜껑 너머로 더 많은 얼굴들이 나타났다. 73명 모두 그들이 함께 속삭였다. 우리처럼 땅 속에서 영원히. 박성태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흙이 계속 쌓였다. 1미터, 2미터, 3미터. 관 안의 공기가 떨어졌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산소가 없었다. 그의 폐가 다 들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멈췄다. 다음 날 아침 박성태는 자신의 침대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4인 질식사.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침대 주변 바닥 전체에 흙이 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땅을 판 것처럼. 그리고 그의 손톱 밑에는 나무 조각이 박혀 있었다. 관 뚜껑을 긁은 흔적.
2024년 10월 30일 서울 마포구 YBC 방송국 기자 한승호 41세는 5년 전 한울마을을 취재했던 유일한 언론인이었다. 당시 그는 특종 냄새를 맡고 현장에 달려갔다.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했고 불법 토지 수탈 증거를 모았으며 방송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방송 전날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이 기사는 내보내지 마. 광고주 문제가 있어. 하지만 국장님,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73명의 주민이 실종됐어요. 실종, 이주한 거야. 보상금 받고 다들 떠난 거라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직접. 한 기자, 자네 가족 생각해. 애 둘 키우잖아. 그날 한승호는 무릎을 꿇었다. 가족이 먼저였다. 정의는 나중이었다. 그는 취재 파일을 모두 삭제했다. 아니, 삭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차마 삭제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그래서 USB에 백업하고 집 서랍 깊은 곳에 숨겼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최근 연쇄 의문사 사건을 보며 한승호는 직감했다. 이것이 한울마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는 집에서 그 USB를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이 열렸다. 한울마을 인터뷰 박순자. 임프3. 그는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기자님, 제발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왜 우릴 쫓아내려는 건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 손자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뛰어놀고 이 계곡에서 헤엄치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한승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기자님, 약속해 주세요. 우리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한승호는 헤드폰을 벗으려 했다. 하지만 벗겨지지 않았다. 헤드폰이 그의 귀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녹음이 계속됐다. 하지만 파일은 이미 끝났는데. 기자님, 한승호는 얼어붙었다. 할머니, 약속, 지켜주세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이 깜빡였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승호가 삭제했던 파일들. 아니, 그가 받지도 못했던 파일들. 한울마을 학살 현장. 임프4. 시신 매장 목격 영상. 임프4. 용역 계약서. 철롱그룹 송금 내역. 스스스. 경찰 매수 녹취. 임프3. 이게 어떻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영상 파일을 열었다. 화면은 어둠이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비명, 울부짖음, 뼈 부러지는 소리. 제발, 딸만은 어린애들한테 왜 이러는 거야? 살려줘. 살려. 한승호는 구역질이 났다. 그는 쓰레기통을 잡고 토했다. 영상은 계속됐다. 7시간 36분의 지옥. 그는 끝까지 봤다. 울면서 토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봤다. 마지막 장면. 포크레인이 구덩이를 덮는 장면에서 영상이 멈췄다. 그리고 화면에 글씨가 나타났다. 이제 세상에 알릴 시간이다. 한승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는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보도국장실로 달려갔다. 국장님, 특종입니다. 한 기자, 밤 11시에 무슨 5년 전 청송 한울마을 사건, 이거 학살이었습니다. 보도국장 김태수 52세의 얼굴이 굳었다. 한 기자, 그 얘기는 증거가 있습니다. 영상, 녹음, 서류 다 있어요. 한승호는 USB를 국장 책상에 놓았다. 이거 내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봐, 5년 전에도 말했잖아. 이건 건드리면 안 돼. 73명입니다. 73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도 공범입니다. 김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자네 가족은? 가족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국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보내자. 특집으로. 2024년 11월 3일 YBC 9시 뉴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 뉴스는 충격적인 진실을 고발합니다. 앵커 이지연 38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5년 전 경상북도 청송군 한울마을에서 73명의 주민이 외국 기업의 불법 토지 수탈 과정에서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화면에 한울마을의 과거 사진이 나타났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 웃고 있는 주민들. 이 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곳으로. 그리고 영상이 바뀌었다. 학살 현장 영상. 방송국은 가장 끔찍한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대한민국이 멈췄다. 거리의 전광판, 집집마다 TV, 식당의 화면. 모두가 같은 방송을 보고 있었다. 중국 철롱그룹은 한울마을에 히토류 매장지를 불법으로 차지하기 위해 한승호 기자가 화면에 나타났다. 저는 5년 전 이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압력에 굴복해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죄입니다. 오늘 늦었지만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방송은 1시간 특집으로 편성됐다. 73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됐다. 그들의 사진이 나타났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한민국은 울었다. 방송 후. 한승호는 방송국 옥상에 올라갔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머니, 늦었지만 세상에 알렸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3월의 바람이 아니라 봄을 알리는 바람. 그리고 그는 들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맙습니다. 73개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한승호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1월에 내리는 눈. 아니, 눈이 아니었다. 하얀 꽃이 피었다. 벚꽃 같은 따뜻한 꽃잎. 꽃잎들이 한승호를 감쌌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용서를. 오부 대한민국의 분노. 2024년 11월 4일 전국.
한승호의 보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한울마을 관련이었다. 한울마을 학살, 철롱그룹 규탄, 73명을 기억하라. 국민이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200만 명이 서명했다. 한울마을 학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학가에서는 추모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 광장에 73개의 촛불이 켜졌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물러가라. 사과하라. 배상하라. 철롱그룹 주가는 폭락했다. 하루 만에 30%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개별 기업의 일탈이며 중국 정부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이 합동으로 움직였다. 2024년 11월 7일 청송군 조사단이 한울마을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다. 5년 동안 방치됐던 그곳은 황량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검은 땅, 아무도 살지 않는 죽음의 공간, 여기입니다. 이준호 형사가 말했다. 이 아래 어딘가에 73구의 시신이 포크레인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1m, 2m, 3m. 그리고 발견했다. 거대한 구덩이. 축구장만 한 크기의 구덩이. 그 안에는 뼈들이 뒤엉켜 있었다. 73구의 뼈. 노인의 뼈, 중년의 뼈, 아이의 뼈. 모두 한 곳에 버려져 있었다. 국과수 팀장 박지훈 48세이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뼈가 너무 많아요. 아니, 너무 부서져 있어요. 그는 한 개의 두개골을 들어 올렸다. 두개골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다. 묻은 물체로 여러 번 내리친 흔적. 이 사람은 최소 10번 이상 맞았습니다. 죽은 후에도 계속 맞았어요. 조사단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학살이었다. 집단 린치였다. 인간성의 말살이었다. 사진 찍고 모든 증거 수집해. 조사단장 검사 윤성민 45세이 명령했다. 그때 구덩이 바닥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됐다. 낡은 가방 하나.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학생 공책이 들어 있었다. 초등학생과 같았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민지. 박지훈의 손이 떨렸다. 그는 공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어린아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의 꿈.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할머니는 내가 똑똑하대요.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대요. 나는 우리 마을이 좋아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박지훈은 공책을 덮었다. 그리고 울었다. 40대 중년 남자가 수백 구의 시신을 본 법의학자가 그 자리에서 소리 내어 울었다. 조사단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2024년 11월 10일 국회.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당시 청송군수 최명철 62세. 당시 행정과장 김상훈 57세. 철롱그룹 한국 지사 생존 직원들. 용역업체 대표 장민호 51세.
그들은 모두 진땀을 흘렸다. 최명철 전 군수, 당신은 주민들의 진정서를 받고도 묵살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대답하십시오. 돈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3억 원입니다. 3억 원에 73명의 목숨을 팔았단 말입니까? 최명철은 고개를 숙였다. 국회의원들이 분노했다.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돈이면 다 됩니까? 사람 목숨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증인석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 용역업체 대표 장민호. 직접 폭력을 휘두른 자. 장민호, 당신이 직접 주민들을 폭행했습니까? 예.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당신 손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기억도 안 납니까? 장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도 일했을 뿐입니다.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게 일입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그럼 죽은 사람들은 그들은 먹고 살 권리가 없었습니까? 장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청문회는 5시간 동안 계속됐다. TV로 생중계됐고 전 국민이 지켜봤다. 그리고 분노했다. 2024년 11월 15일 전국 동시다발. 분노는 행동이 됐다. 전국 개학가에서 동시 시위가 벌어졌다. 한울마을을 기억하라. 73명의 이름을 부른다. 광화문에는 100만 명이 모였다. 촛불 73만 개가 켜졌다.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상징했다. 중국 철롱그룹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한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다. 이것은 전쟁 범죄에 준하는 민간인 학살입니다. 중국 정부는 발뺌했다. 개인 기업의 일탈행위다. 하지만 세계 여론은 차가웠다. UN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국제 엠네스티가 성명을 발표했다. 한울마을 학살은 21세기의 부끄러운 범죄다. 그리고 복수는 계속됐다. 인간의 법정이 움직이는 동안 다른 법정도 열렸다. 보이지 않는 법정. 73명의 원혼이 여는 법정. 5년 전 그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차례차례 죽었다. 당시 용역대원 김태식 43세 자동차 사고사. 차가 혼자 절벽으로 돌진했다. 행정공무원 이현수 51세 목욕탕에서 익사. 깊이 1m 탕에서. 부동산 브로커 정호진 39세 자택에서 질식사. 방에 가득 찬 흙 때문에 관련자 73명이 죽었다. 보복의 완전성. 한울마을 주민 73명을 죽인 자들 73명이 죽었다. 수학적인 정확성으로. 경찰은 수사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죽음은 의문사로 처리됐다. 하지만 이준호 형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한헌의 완성이라는 것을. 육부 진실과 용서 사이. 2024년 12월 20일 청송군 한울마을 추모공원. 정부는 한울마을 자리에 추모공원을 만들었다. 73개의 비석이 세워졌다. 각 비석에는 이름, 나이, 그리고 짧은 추모사가 적혀 있었다. 박순자 1946에 2019.
조상의 땅을 지키려 했던 할머니 김영수 1974에 2019 마을을 이끌었던 이자 박민지 2012에 2019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아이 73개의 비석 앞에는 매일 누군가 찾아왔다. 꽃을 놓고 절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도 찾아왔다.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죽은 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 한승호는 추모공원을 찾았다. 박순자 할머니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늦었지만 약속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봄바람 같은. 그리고 그는 느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는 것을.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다. 할머니의 손길을. 고맙습니다. 바람에 실린 목소리. 한승호는 울었다.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한흔은 복수로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이 인정되고, 기억될 때, 한흔은 비로소 위로받는다는 것을. 2025년 1월 15일 재판. 생존한 관련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최명철 전 군수, 징역 25년. 김상훈 전 행정과장, 징역 20년. 장민호 용역 대표, 무기징역. 그리고 수십 명의 공무원, 경찰, 브로커, 변호사들이 처벌받았다. 철룽그룹은 한국 정부에 1조 원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그 돈은 모두 한울마을 추모 사업에 쓰였다. 하지만 돈으로 목숨은 돌아오지 않았다. 2025년 3월 14일 -6주기. 한울마을 학살 6주기. 추모공원에는 10만 명이 모였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73개의 비석 앞에 73만 송이의 꽃이 놓였다. 오후 3시 47분. 학살이 시작됐던 바로 그 시간. 10만 명이 동시에 묵념했다. 1분간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3월의 바람.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알리는 바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느꼈다. 73개의 영혼이 편히 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한흔이 마침내 풀렸다는 것을. 비석 앞에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다. 그는 5년 전 현장에 있었던 용역대원 중 하나였다.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그저 지켜만 봤던 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가 땅에 닿았다. 1번, 2번, 3번. 피가 날 때까지 절했다. 제가 막았어야 했습니다.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마치 누군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이제 그만. 바람이 속삭였다. 노인은 울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정한 용서는 죽은 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산 자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임을. 7부 기억의 의무. 2025년 6월 한울마을 기념관 개관. 추모공원 옆에 기념관이 세워졌다. 3층 건물로 한울마을의 역사를 보존하는 공간. 1층에는 73명의 사진과 이름이 전시됐다. 박순자 할머니의 웃는 얼굴. 김영수 이장의 가족 사진.
박민지의 그림 숙제. 하나하나가 살아있던 생명의 증거였다. 2층에는 학살의 기록이 있었다. 영상, 사진, 증언. 잔혹하지만 숨길 수 없는 진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념관장 이준호 전 형사가 말했다. 그는 경찰을 그만두고 기념관장이 됐다. 잊으면 반복됩니다. 기억하면 배웁니다. 3층에는 희망의 공간이 있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학생들이 단체로 찾아왔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들은 73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선생님,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경찰은 안 왔어요? 왜 뉴스에서 안 알려줬어요? 이준호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우리 어른들이 잘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부당함을 보면 침묵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2026년 3월 14일 -7주기. 한울마을 학살은 이제 역사가 됐다. 교과서에 실렸다. 대학 입시에 출제됐다.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다. 영화가 제작됐다. 소설이 쓰였다. 73명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다. 매년 3월 14일은 추모의 날로 지정됐다.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학교에서는 1분간 묵념했다. 방송국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027년 변화. 한울마을 사건은 대한민국을 바꿨다. 부당이득 환수법이 만들어졌다. 부패로 얻은 재산은 모두 몰수됐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강화됐다. 진실을 말하는 자를 보호했다. 기업범죄처벌법이 신설됐다. 기업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표가 직접 책임졌다. 변화는 느렸지만 확실했다. 2030년 -10주기. 한울마을 추모공원에는 이제 나무가 자랐다. 73그루의 벚나무. 각 나무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걸려 있었다. 봄이 되면 벚꽃이 만개했다. 하얗고 아름다운 꽃.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는 꽃. 사람들은 벚나무 아래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이것이 죽은 자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슬픔이 아니라 평화. 증오가 아니라 사랑. 죽음이 아니라 생명. 한승호는 이제 60대가 됐다. 그는 여전히 매년 3월 14일에 추모공원을 찾았다. 박순자 할머니의 벚나무 아래 앉았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 벚꽃이 피 떨어졌다. 그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손 위에.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한승호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평화로운 눈물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아직도 묻혀 있다. 권력에 짓밟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돈에 팔린 정의의 잔해가. 외면당한 억울함의 흔적이. 세월호의 아이들. 용산 참사의 주민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그 외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 자신들을 기억해 주길.
누군가 진실을 밝혀주길. 자신들의 한이 헛되지 않기를. 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풀리거나 기억되거나 둘 중 하나다. 만약 기억되지 않는다면 한은 복수가 된다. 만약 기억된다면 한은 교훈이 된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복수를 부를 것인가? 교훈을 얻을 것인가?